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 자체가 7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정부에서는 7월 1일 이전 계약자는 보호를 해줍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2단계 예.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계약하시려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어. 연말이 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네. 해당 은행에 대출이 많이 했으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네. 아예 문을 닫거나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7월부터 우리 대출 시장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시행을 앞두고 혹시 나 대출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인 분들, 그래서 또 집을 빨리 사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정확한 대출 상담 좀 받아보겠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출연구소. 네. 대출을 이제 연구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은행에 가면 다 해주는 거다.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소득이 워낙 좋고 무주택자고 집도 안 샀다 이러면 그냥 은행에 가서 하셔도 잘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팔고 가야 된다, 기존의 대출 갚아야 된다, 이게 좀 복잡하신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요즘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어떤 건가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한도. 저 대출 한도 나와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저 좀 싸게 받으면 안 돼요? 네, 그거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세요. 네. 네. 마침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출 이자 좀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서는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저번 달부터 계속 내렸어야 되는데 별로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 고객들이 몰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총량 규제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네. 3단계, 자, 이거 시행되면 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일단 이 스트레스 DSR이 뭔지,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올라온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좀 쉽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대출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3.5%의 본인은 이제 그 이자를 내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런데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3.5가 아니라 4.1로 계산한다든지 네. 이렇게 0.6이라든지 1.2, 1.5 이런 식으로 그 대출을 받는 금리에 따라서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DSR이라는 제도 자체가 금리가 높으면 한도가 줄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한다고 하니 당연히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그렇죠. 너 이 금리에도 네. 대출 갚을 수 있어 하는 네, 그 능력을 네, 미리 맞아요. 본다는 거잖아요. 미래의 능력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특히 변동금리를 받을 때는 변동폭이 혹시 클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까지 모두 감안해서 먼 미래의 금리가 올라가면 못 갚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해서 한도를 줄이자. 이런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집 사려는 분들은 7월 1일 전에 네. 계약을 해야 맞아요. 대출도 받고 네. 더 싼 이자에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사실 실행일 금리라서 금리가 아주 지금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신청을 하면 은행들이 가산을 올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내가 낮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금리는 미리 신청하는 게 나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 자체가 7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정부에서는 7월 1일 이전 계약자는 보호를 해줍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2단계 예.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계약하시려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미리 몰려버리면 네. 어쨌든 은행은 이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말에 그만큼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그렇죠. 몰리면. 네. 그러면 한 연말쯤에 집 살려고 계획한 분들도 지금 빨리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네. 2년 전에 농협은행이 아예 중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당 은행에 대출이 많이 했으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네. 아예 문을 닫거나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그 DSR이라는 게 네. 결국 그 소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과 나의 부채.
나의 부채. 네. 그러니까는 소득은 많아야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야 대출 많이 네, 해주는 맞아요. 거고. 아까 금리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조건이 만기. 있는데 만기가 길수록 만기가 좋은 길수록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소득이라고 하는 건 전년 소득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직전 소득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지금 봐요?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직전 소득, 2024년 소득. 네. 원래 이 개념을 보는데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예, 그리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지금 신고하시거든요. 지금 5월 달이라서 신고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소득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아니면 2023년 소득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시기에는. 네. 근데 7월 1일이 되면 소득금액 증명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2024년 네. 소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그렇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네.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금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 예, 변동을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가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높죠. 내가 지금 4%면 5.5%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합형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혼합형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 혼합형이라는 혼합형은 거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네, 혼합이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 5년만 고정이고 나머지 30년 내지는 뭐 25년 변동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네. 주기형은 5년씩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5년 고정, 5년 지나면 그때 금리로 다시 5년 고정. 그러니까는 이 좀 더 고정금리에 가깝죠, 주기형이. 그래서 주기형을 예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기형 같은 경우는 0.6%만 가산하고요. 혼합형은 뒤에가 쭉 변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1.2% 가산. 그리고 순수 변동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변동은 1.5% 가산. 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얼마가 줄어드냐면 지금 현재 내가 연봉이 1억이고 만기가 30년이다. 그리고 그러면 한 4.2%로 이제 가정을 할 때 지금 시점에 이제 순수 변동 금리면 한도가 5억 9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900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건 네. 아니죠. 네, 그리고 혼합형이 요번에 조금 더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6억 3천 나오는데 이게 3,300 줄어듭니다. 많이 줄죠. 많이 그리고 주네요. 네. 주기형 같은 경우에 현재 6억 5천 나오는데 앞으로 1,800만 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한도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 이만큼 떨어지면 가산 요만큼 올려도 이게 서로 상세.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아서 계약을 빨리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자, 7월에 일단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는 것 또 네. 하나가 네. 전세 대출 보증제도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 그쵸. 이거 바뀐다면서요? 아니, 구체적으로 사실 뭐가 전세 대출하면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네. 왠지 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많이 도와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에는 DSR 적용이라든지 소득을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세 대출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보증 한도가 조금 네.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증 한도가 달라지는 예. 것은 100% 보증에서 90% 보증으로 바뀐다. 뭐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은행하고 보증사하고의 문제예요. 네. 네. 그럼 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건 줄진 아니에요? 않아요.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는 100%를 다 보존을 해줬단 말이에요. 부실이 예. 나도 차주가 뭐 연체를 한다거나 못 받아도 이 보증보험사에서 다 물어줬어요. 100%.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2억 원이라면 네. 기존엔 전액을 다 보장해 줬는데 이제는 한 1억 한 8천만 원? 요 그러니까 정도만 보장해 원래는 준다. 이제 전세 대출이 80% 나가니까 그 1억 8천을 다 물어준 거죠. 대출 나간 금액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아유 우리가 손해가 너무 커. 왜냐하면 그 허그가 전세 사기로 네, 손해 맞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뭐 손해 많이 예. 봤어요. 지금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2024년에만 자그마치 2조 5천억 원 손실. 지금 누적 3년이 6조 원. 엄청나죠. 이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반환 보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행인지 그분들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네. 뭐 무사히 빠져나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반환 보증에 안 들은 그런 분들은 예. 사기 피해자가 고스란히 되셨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가 있는 거고 허그에서는 그걸 또 물어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예전에는 이 허그 보증의 전세 대출이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2억 4천이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2억 4천이어도 됐어요. 네, 그럼 거기에 80%를 해줬으니까 한도가 너무 높죠. 그런데 최근에 집값 좀 떨어졌거든요. 네. 네. 특정 지역은 많이 올랐지만 예, 그 외 지역은 떨어지고 또 빌라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떨어진 지역이 좀 꽤 있어요. 그러면 허그에서는 돈은 그대로 물어주고 집값은 떨어지고 경매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손실이 커요. 그래서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증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100%에서 줄여요. 90%로. 네, 그러나 90%만 물어주면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내 대출금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네. 금융기관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높아지면 그렇죠. 결국 대출 승인 조건이 엄격해질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영향이 있는 건데. 한도는 안 줄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매의 눈으로 보겠죠. 저 연체하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보증 비율이 줄어드는 거 네. 일단 한 가지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네, 바뀌는 거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전세 대출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민을 위한 네, 그런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분들이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없거나 네. 예, 그런 분들도 지금은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는 소득을 안 보고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네. 그냥 보증금의 뭐 80% 이렇게 주인 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대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소득을 보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DSR 적용하겠다는 얘기네요. 그 전에 네, 전세 그렇죠. 대출은 적용 안 했다가. 네, 서울보증하고 이제 허그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게 뭐냐면 1주택자 있죠, 1주택자. 1주택자는 DSR을 보겠다고 했어요. 1주택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냐면 60% 이상 대출을 받는 분, 그러니까 많이 받는 분이죠. 네. 대출 많이 받는 분은 DSR을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허그는 DTI를 보겠다. DTI는 조금 쉬워요. DSR보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소득을 봐서 본인 소득에 대략 따지면 한 10배 정도 부채가 없을 때 기존의 대출을 그 원금 말고 이자만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DTI가 조금 더 쉽습니다. 네. 그러면 이 DSR, DTI 기준이 도입되면 네. 과연 내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 그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 소득에 이제 네. DSR을 시작을 하게 되면 본인 소득을 기존 부채가 많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부채가 없다 그러시면 뭐 전세는 그래도 조금 담보보다는 쉽게 나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DTI를 보겠다. 도시보증 같은 게 DTI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3억 5천 정도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도 연봉 5천 정도? 한 4, 5천은 나와야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세대출 받는 분들이 소득이 1,000, 2,000 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전세 대출을 해야 되니까 한도가 줄어들 수 있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네. 갭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네.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갭 투자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세가 비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만 더 주면 네. 전세에다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갭으로 살 수 있고 예. 아파트도 뭐 2, 3천 더 주면 우리가 소유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한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옛날에 뭐 7, 80%였으면 그러면 내 자금이 이 소유자 입장에서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동시에 막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세를 끼고 사는 분들이 조금 네.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매도, 매수, 세입자 이렇게 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출이 지금 다 막혔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네. 거래 성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입자를 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해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세입자분들은 대출이 어렵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요즘 전세 계약이 별로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고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내가 맞추는 것보다 그냥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좀 요령 좀 알려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무료로.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6월 13일 전에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게 좋으니까 네. 뭐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근데 사실 전세 계약을 지금 막 해서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그리고 신용 점수 확인을 꼭 하셔서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은행별로 정확한 소득 심사 기준이 네.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도 대체해서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타 은행도 그렇게 할지 네. 그거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DSR을 본다라는 거는 만약에 연체된 상태인 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DSR을 그런 경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연체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것도 또 연체하겠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연체 이력 아니면 연체 상태? 연체 상태면 뭐 아예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연체 이력만 있어도 그래요? 아직까지 그 기록이 뭐 최근 연체다 아니면 크게 연체다 뭐 이러면 다중 채무자다. 다중 채무자는 뭐냐면 막 카드론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죠. 막 조금하게 막 많이 쓰거나 점수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점수 때문에 내가 소득이 높아도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리가 네. 꼭 필요하세요. 대출 받을 때는요, 내 주거래 은행만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좀 은행도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쇼핑을 하셔야죠. 내가 고객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디가 주거래 제일 은행이면 좋은지. 뭔가 그래도 더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거래 은행에서 나도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뭐 그렇긴 하죠. 여쭤보거든요. 주거래 은행에 뭐 하고 계세요? 그럼 저 급여 통장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입출금 통장 정도 하시는 게 주거래 은행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 너무 막 그 몰입돼서 난 여기서 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신한은행이 뭐 금리가 좋을 때면 거기서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신한은행이 금리가 가장 높은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1년 내내. 농협은행이 제일 싸. 그러면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하시면 좋죠. 네.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고객 0.1% 할인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우대 조건을 넣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신규 고객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좀 발품, 손품, 뭐 주변에 아는 분한테 여쭤보면서 좋은 은행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대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